네. 우리가 이 언어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들어야 할 때도 많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에게서만이 아니라 시댁 부모 혹은 처갓집으로부터 싫은 소리, 잔소리, 훈계를 들어야 할 때도 많다. 네, 어떤 처갓집 식구들은 유난히 사위를 미워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자, 이때 필요한 게 뭔가? 잔소리 또는 훈계를 할 때도 기술적으로 해야 하고 들을 때도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잔소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때 이왕이면 좀 기술적으로 하고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열받지 않도록 그러려니 하고 받는 이제 이 훈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 직장, 경제, 가족, 자녀 양육, 성생활, 자기 개인적인 삶, 소통, 성격 차이, 권태기, 다양한 위기 상황 등 이런 내용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항상 칭찬만 할 수 없고 잔소리, 쓴소리, 훈계 등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방법이에요, 방법. 이 방법들을 익숙하게 익혀 훈계나 잔소리가 상처가 아니고 공감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동기로 삼아보자. 자, 훈계의 중요성. 성경은 훈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자, 잠언 4장 13절 시작. 네, 훈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훈계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칭찬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버릇도 없어지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은 부르륵 화내고 막 죽이려고 대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도 스스로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므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되고 그가 속한 가정 혹은 사회 공동체 역시 실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일깨워 주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적하고 훈계하면 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와 반항심만 길러주게 되어 더 나쁜 효과를 가지게 한다. 많은 부부가 훈계와 지적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훈계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심과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할 것은 하고 훈계할 건 하되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훈계의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 네, 훈련할 게 아주 많죠. 자, 훈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먼저 훈계자는 모범적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바울의 훈계,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모범적인 지도자다. 그도 역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골로새,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교회에 듣기 싫은 훈계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창세기 3장을 가면 안 돼.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 그래야 그 길로 계속 안 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훈계를 보면은 먼저 자신이 모범적으로 살죠. 특히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썼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을 것을 당당하게 말했다. 참 이게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담배 핀 아들. 아까 담배 이야기 나왔는데, 담배 핀 아들을 지혜롭게 운기한 아버지. 초등학교 강연의 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이 아빠에게 알렸다. 아들은 아빠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집으로 갔다. 아들은 아빠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는데 그를 대한 아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다. 아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아들,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아들도 담배를 끊지 않겠니? 예, 엄청난 충격이죠. 예. 저도 담배를 피워봤는데,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도 담배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이에 말아가지고, 종이 담배를 이렇게 불을 붙였다가, 불날 뻔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이불 속에서 연기가 나니까 아주 질식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뒤로는 아예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참, 이게 훈계의 기술이에요. 얘를 데려다 놓고 그냥 매를 때리고, 너 이 녀석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마도 피도 안 마는 놈이,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들이 속으로 아빠는 피우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 깐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예,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15일이나 뒤에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모범적인 훈계예요. 모범적 훈계. 자기 자신도 설탕을 먹으면서 아이한테는 설탕은 몸에 나쁘단다, 먹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훈계.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이 책임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자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상대방만 고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훈계가 아니고 듣지도 않죠. 이런 훈계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세밀하게 설명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말라. 자, 항상 그래요. 문제는 세밀하게 분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 아무리 허물없는 부부 사이라도 그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영린이라는 거, 용이란 원래 순한 동물이다. 길을 잘 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목 근처의 길이가 한 자나 되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이거를 거느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은 이것을 건드린 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 군주에게도 이런 영린이 있으니 절대로 이 영린을 건드려서 안 된다. 군주만 영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영린, 약한 부분,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때로는 훈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훈계는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살고 있는 한 옆에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혜리의 그 창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4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예. 하나는 뭡니까?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도 알고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만 몰라. 네. 밥 먹고 고춧가루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앞에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근데 나만 모르고 히덕거리고 막 그냥 특히 더 상추 쌈 먹고 막 열심히 그냥 열변을 토해. 입을 벌릴 때마다 그냥 시퍼런 게 이빨 사이에 다 끼어 있는데 자기만 몰라.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훈계는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한 아이를 보고서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바지가 내려져 있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불렀어. 어휴. 그랬더니 뒤돌아봐. 왜 보냐는 식으로. 이리 와봐. 바지 자꾸 좀 올려. 네.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 이제. 그대로 가면 이제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망신이냐고, 뭐.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얼굴이 빨개져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세 번째, 그러니까 훈계를 잘하는 달인이 되면 아주 단수가 높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오늘의 사건 자체만을 지적하고 과거와 미래는 끌어내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네. 근데 보통 잔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그러더니. 네. 꼭 이게 전에도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장래가 뻔하다. 미래에서, 과거에서 미래까지. 지금 요것만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물을 엎질렀네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뭐. 이래야 되는데, 전에도 흘리더니. 네. 네, 맨날 그러고.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물을 엎질렀을 때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이 상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문제만 지적하고 주변 사람은 끌어들이지 마라. 근데 여기도 꼭 공식이 있어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또 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하는 짓을 보니 꼭 지 아빠 닮았네. 뭐 이런 식. 당신을 보니 당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뻔하다. 네.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당사자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훈계를 해라. 감정 폭발을 하는 훈계가 되면 안 된다. 감정 폭발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위한 진정한 훈계가 되고 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훈계가 되게 해야 된다. 자기 발전과는 상관도 없이 야단만 맞았다. 그러면은 반항심만 커지죠. 그의 장점은 칭찬하고 문제를 찾아 분석해서 그 장점들이 문제 해결과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계한다면 훈계받는 사람이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훈계하기 전에 먼저 수고한 점, 잘한 점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훈계하는 버릇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피드백처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훈계를 다 현장에서 하죠.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훈계는 대체적으로 아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게. 그는 훈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했다. 이런 스타일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 골로새서 등 그의 편지 전반에 나타난 흐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장점인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소망의 믿음을 칭찬했고, 고린도 교회는 먼저 그들의 장점인 진리의 확신, 은사의 풍성함, 재림의 소망 등을 칭찬하고 격려한 후에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 인간관계학이나 대화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로 교육되고 있죠. 그래서 단점을 지적하려면 먼저 5회 이상 장점을 칭찬한 이후에 지적하라고 한다. 사실 참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 속상해서 잔소리가 막 나오는데 칭찬을 먼저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예, 아주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꼭 자, 지금부터 내가 훈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 5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이런 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늘 수고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해라. 훈계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속상한 감정으로만 하지 않고 냉정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진실한 훈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계받는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훈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열 받을 때 훈계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냥 막 다 은혜인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 8번째, 발전의 과정으로 삼아야지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자, 여기 쭉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과학자 이야기, 또 뭘 배웠느냐고 묻는 아버지 이야기, 우유에 엎질러진 우유에 미국 지도 그려준 엄마 이야기, 폭력으로 훈계하는 아빠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은 참 훌륭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할 때 감정 폭발이 되면 안 된다. 항상 훈계 자체보다도 감정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9번째 보면 때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에 해야 한다.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화, 훈계는 실패한다. 아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빨리 갖다 내다 버리라고, 쓰레기 내다 버리라고 한다. 아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느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기다리거나 아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반항으로 해석한다.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이에 아버지는 아들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기게 되고,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가 무신경하며 늘 명령만 한다고 해석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서 화가 나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존재 가치를 잃어간다는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보며 그래서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상황을 기다려준다면 좀 기다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다리고 상황을 보고 귀를 기울인 테크닉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급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묻는다. 10분쯤 뒤에 쓰레기를 버려줄 수 있을까? 10분 뒤에 다시 말해줘야 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들의 귀한 자산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들을 이렇게 답한다. 그럼요. 10분 뒤에는 괜찮아요. 제가 갖다 버릴게요. 여기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기법을 이용하여 아들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평화로운 태도를 보이고 공감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함으로 아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뭔가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자기를 안 돕는다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훈계한다면 서로 감정만 나빠진다. 충분히 상대의 현장을 이해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라. 아무리 급하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때로는 기다리자. 당신 바쁘네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쯤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30분 뒤에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데 그렇게 내 이야기가 말 같지 않아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정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해라. 예,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에서 인내심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인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인내가 잘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욕실 문을 쾅쾅 치면서 문 좀 열어줘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나는 서재 밖으로 뛰어나가 강한 어조로 그를 야단쳤다. 데이비드, 그렇게 떠들면 아빠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니 정신을 집중해서 새로운 문장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반성할 때까지 문 닫고 있어. 그러자 아이는 기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고서야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4피트 넓이의 복도에서 미식 축구의 태클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팔꿈치에 부딪혀 입을 다쳤다. 그는 복도에 누워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누이인 마리아가 목욕 중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지나치게 행동했음을 깨닫고 즉시 데이비드에게 사과하러 갔다. 문을 열자 그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만약 아빠가 먼저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하자. 부부지간에도 같다. 먼저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 18장 13절 다 같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한 박자 늦춰요. 자, 11번째, 훈계한 후에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주셨죠. 십자가, 성령의 감동,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줬습니다. 부부간에도 잔소리만 하지 말고 잔소리를 하거나 훈계를 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네. 잘 안 되면은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자신이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 필요해요. 대안 없는 잔소리는 상처만 주게 되는 거예요. 12번째,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훈계해라. 같은 훈계라도 지혜로운 말이나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감동적이다. 어느 시골 천주교에서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를 하여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다. 이를 본 신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다. 썩 물러가지 못해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비우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다. 썩 물러간 거죠. 자, 비슷한 일은 다른 것이 일어났다.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성찬용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다.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홀튼 신대주교다. 자, 같은 사건인데 훈계하는, 책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책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앙심을 품고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동네 불량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 그러면서 이 저주를 받으라 그러려고 하다가 뭐라고 그 말을 딱 나오냐면 이 축복이나 받으라 이놈아 그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말을 사용을 해서 훈계를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려요. 이게. 네. 자, 공감하는 훈계, 달게 받는 훈계, 고마워하는 훈계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죠. 공감하는 훈계. 맞아. 참 좋은 말씀이야. 진짜 나를 위해주는 말이야. 달게 받는 훈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마워하는 훈계. 네. 자, 여러분들도 훈계 잔소리 해봤죠? 네. 어때요? 훈계 잔소리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별로 안 좋아하죠. 잘못해서. 훈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훈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해야 되는데 방법을 잘못하니까 들으면서 열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올 때까지는 혹시 잔소리 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공감받는 잔소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모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네. 네, 그냥. 네? 훈계할 일이 없으시다고. 우리 사모님 훈계할 일이 없죠. 그럼. 자, 13번째, 하고 싶은 훈계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보자. 당사자와 함께 있으면서 지적하고 훈계하면 싸움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부분, 말해주고 싶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편지나 메일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눈앞에서 마주하고 잔소리와 훈계를 하면 감정이 상하기 쉽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선 감정과 부딪힘이 없게 된다. 물론 편지든 메일이든 기타 방법이든 공감하고 감동적으로 해. 편지를 쓰라고 그랬더니 편지를 쓰면서 일 그따위로 할 거야. 처음부터 그 말 딱 나오면은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는 사랑과 고마움. 네. 수고해줘서 고맙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 고쳐. 안 고치면 그냥 가만 놔둘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변화를 좀 줘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자, 다음엔 자신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미안함을 전달하고 혹시 자기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다 좋고 훌륭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만 바꿔줄 수 있다면 100점이야 라고 전달을 해보자. 그리고 끝에는 다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을 적어보자. 이게 멋진 말이네. 내가 써놨지만 참 멋진 말이에요. 네. 한번 다시 봅시다. 편지나 메일이나 뭘 쓸 때 먼저 무슨 뭐 해요? 먼저 사랑과 고마움, 상대방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다음에는 자신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미안함을 전하고 혹시 자기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다 좋고 훌륭한데 이러이러한 부분만 바꿔줄 수 있다면 100점이야.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 그리고 끝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무개로부터. 감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글을 딱 보면은 예. 자, 잘못된 훈계가 나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 나이를 몇 살이나 먹었는데
뭐 이런 거.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말, 모욕적인 말, 뭐 인생 헛살았구나, 바보로 만드는 말, 말귀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돼? 예. 기계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줄 줄 알아? 이건 정신적 감옥에, 두려움의 감옥에다가 가두는 말이에요. 너는 바보야? 맨날 바보같이 그래. 자기를 바보로 가두드는 말. 불필요한 잔소리의 말들은 모두 잘못된 훈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 우선 잔소리의 문제점. 잔소리란 뭔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이게 사전에서 써놓은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잔소리가 올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 싫게 해. 또 듣기 싫을 때에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막 피곤해 지쳐서 들어왔는데 잔소리부터 해야 돼. 그럼 그런 시간에는 어떤 잔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술을 길러야 한다. 잔소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잔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때론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충고의 말을 해준다면 기꺼이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관심의 정도를 넘어선 참견과 때를 가리지 않는 험담과 독설로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참기가 힘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잔소리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자, 파트너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협심증을 4배나 높입니다. 가족 부양 부담감 클수록 가슴 통증, 동맥경화, 배우자나 연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는 사람은 협심증 위험이 최대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진은 덴마크의 40대와 50대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00년부터 6년간 진행됐고 모두들 원래는 심장 관련 질환이 없었다. 조사 결과 전체의 9%에게서 6년 뒤에 보니까 협심증이 발견이 됐어요. 남녀 협심증 발견율은 비슷했고 나이가 많은 50대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더구나 배우자의 요구사항이 섞인 잔소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 최대 4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상대방이 그래도 낫다. 그런 사람들은 잔소리를 은혜롭게 해야 돼. 연구진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에 부담이 클수록 또 가족이나 배우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덩달아 커져 가슴 통증이나 동맥경화 등 협심증 위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3번째, 잔소리는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 최근 국내에서는 이 잔소리가 부부이혼 사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는 아내가 남편의 지나친 잔소리로 퇴행성 뇌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혼한 사례도 있다.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인 지나 바인더는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 잔소리가 정말 간통보다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30일 게재를 했다. 다음은 잔소리가 결혼 생활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잔소리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운전 중인 남편에게 아내가 시시콜콜 간섭한다고 생각해보자. 너무 속도가 빠르다. 어지럽다. 기름은 충분하냐. 자동차 청소는 언제 했냐.
너무 더럽다 등 여러 잔소리가 나오면 남편의 머릿속은 점점 짜증으로 가득 차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토해낸 불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만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잔소리가 되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기 쉽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가다가 그냥 확 들이받든가 아니면 휴게실에 내려가서 당신 내려 고속버스 타고 와. 네. 자, 서로 이해하며 좋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잔소리화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 둘째, 잔소리는 부부간 연결고리를 끊는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비싼 곳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왜 이곳에 왔냐? 전에 누구 왔었냐?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분위기가 별로다.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남편이 틀린 것도 아내가 잘못 짚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부부간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에게서 투쟁 대상으로 바뀌고 아내는 남편의 한심한 화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따라서 잔소리로 인해 부부 사이는 급속히 냉랭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는 그런 음식점에는 가볼 수가 없게 된다. 네. 셋째, 잔소리는 부부간 신뢰를 손상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며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하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잔소리가 여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척 크다. 예를 들어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어제 뭐하다 왔어? 거짓말 그만해.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와 같이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은 스스로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부부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 물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지만 방식이 잔소리가 되면 안 좋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언급한 이혼 사유를 볼 수 있듯이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해서 지나친 잔소리하면 가정 전반에 치명적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이에요. 훈계도 분명히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소에 따라서 또 앞에다가 고마운 말 한마디 딱 해주고 그 다음에 하면 약해지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부부교실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안 하면은 몰라 이런 거를. 그래서 나중에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러고 막 울고 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해야 돼. 실제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막 아파옵니다. 심장이 아파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이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상처받지 않고 잘 수용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막 하나 써야 돼. 막자를 하나 넣어야 돼. 그래서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느니라.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듣는 사람은 이걸 또 잘 소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돼. 이게. 상대방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를 그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잔소리 잘 바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싫은 소리 없이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수시로 들어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두 구절이 설명하고 있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연속됩니다.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자, 복습해야죠. 본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훈계를 잘해야 되겠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잔소리만 엄청나게 해대면은 협심증 4배. 그래서 집에다 써붙여요. 잔소리 많이 하면 협심증 4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훈계의 기술 13가지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선 모범적 삶. 둘째는 인격은 묻어가지 마라. 세 번째, 그 사건만 이야기를 해라. 네 번째, 당사자만 이야기를 해라. 다섯 번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여섯 번째,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라. 일곱 번째, 충분히 기도해라. 싫은 소리 한마디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서. 여덟 번째, 발전의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아홉 번째, 시간을 지켜본 후에 좀 기다려라. 네. 열 번째, 사정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11번째, 훈계를 했으면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말고 죄졌다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어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라.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방식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고치고 발전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네. 자, 잔소리의 위험성. 네. 그 13번째는 하고 싶은 훈계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 그 바로 앞에서 하면은 싸워. 이거를 이렇게 편지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주면은 알아들어요. 이게. 그다음 잘못된 훈계, 잔소리라는 게 뭐냐?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한다. 올바른 말이기는 하나 듣기 싫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잔소리 위험성, 네, 협심증 4배. 잔소리가 가정생활에 가져오는 위기, 문제점. 첫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둘째, 부부간 연결고리를 끊는다. 대화를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셋째, 신뢰를 손상시킨다. 자, 다 했습니다. 잔소리의 의미, 위험성, 잔소리가 부부 사이에 치명적에 관한 3가지 내용. 지금 부부 사이는 어떤 훈계 방식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잔소리를 하고 있는가. 네, 잔소리의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상대방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기분 나쁘진 않습니까?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과제는 잔소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라. 상대방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데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적을 해줄 때 좋은지 이런 걸 한번 해봐라. 잔소리라는 어감 자체가 네. 어감 자체가 잔소리. 자, 10분 간 휴식 하겠습니다.